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2018 YTN 미래전략 포럼이 열릴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고 이 같은 이슈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한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YTN 사이언스는 이번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진단과 해법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서 기존의 경제 성장과는 다른 새로운 생존 전략이 우리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요.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2018 YTN 미래전략 포럼의 첫 포문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여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처라고 볼 수 있죠. 이번 포럼에서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라면 차세대 5G 이동통신을 꼽을 수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5G 상용화 전략과 스마트시티 그리고 스마트 공장과 같은 5G 시대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명품 강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갈 에를리히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 회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에 건네는 조언을 들려주고요. 이어서 밥 탭스콧 캐나다 블록체인 연구소 소장은 인간을 위한 기술, 인공지능에 대한 특별 강연에 나섭니다. 네, 포럼의 본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제별 세션도 준비가 됐는데요. 창의력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는 주제의 트랜스포밍 코리아 토론이 열리고요. 사물인터넷과 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이 불러올 미래사회 변화상은 퍼스트무버의 미래기술 세션에서 다루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미래 사용 설명서에는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UCLA 교수가 로봇과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들려주고요. 마지막 세션에서는 금융과 보안 등 응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포럼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오앵커는 혹시 그중에서 어떤 주제가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네, 물론 모든 세션이 다 관심이 가지만 특히 퍼스트무버의 미래기술 세션이 특히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 자율주행차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저도 한 명의 운전자로서 첨단 과학 기술이 우리 생활에 어떤 편리함을 줄지 또 세계적인 석학들이 전망을 어떻게 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맹앵커는 혹시 어떠세요? 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가상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익숙하게 알게 됐지만 그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이아몬드 거래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으로는 해킹이 불가능하고요.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고 앞으로의 인공지능과 같은 여러 가지 분야가 4차 산업혁명에서 기대가 되는데요. 네,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진단과 해법에 대해 모색해보는 시간 2018 YTN 미래전략 포럼에서 마련돼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YTN 미래전략 포럼 문을 열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오프닝 공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해주기 위해선 초고속 인터넷이 반드시 필수겠죠. 바로 이 5G까지. 그 밖에도 자율주행 자동차, 블록체인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조금 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와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일자리는 500만 개가 사라지고 직업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 기술 중심에는 반드시 이 기술을 컨트롤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기술 중심에 아니죠. 기술 위에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누가 더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느냐가 이 시대의 인재의 중요한 이 요건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마술과 인공지능 한번 결합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할 법한 마술을 제가 알아왔습니다. 바로 이 헐리우드 CG 같은 이 카드 마술 같은데요. 자, 일단 공중에서 이렇게 카드를 제가 만들어내고요. 또 공중에서 카드를 만들어냅니다. 이 박수가 나올 때까지 제가 만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좋아할 법한 카드만을 뽑아서 제가 공중에 붙여놓는 거죠. 자,
자, 한번 한 군데 모아볼게요. 자, 그 중에 이 정도만 딱 공중에 띄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할 법한 카드를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띄워놨습니다. 자, 뭐 다양한 카드가 있습니다. 뭐 클러버,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카드들인데요. 일단 이 카드는 한쪽에 잘 치워놓고요. 자, 이제 눈앞에 카드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 장의 카드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갈 테니 한 장의 카드를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생각해주세요. 생각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SNS의 좋아요나 이 글들 이런 것들 분석하여서 저의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카드를 맞춰줄 겁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카드를 선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새 카드를 흔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의 인공지능은요, 이 카드를 예측했네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한 카드는요, 이 카드 생각하셨구나. 빨간 색깔 하트 3입니다. 네, 마지막 박수가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얼마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저의 서재를 한번 공개할게요. 네, 인쇄술이 발달함에 따라서요, 이 정보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컴퓨터와 더불어서요, 수많은 정보가 쌓이게 되었고, 누가 이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느냐가 이 미래 인재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막연한 미래에 대한 큰 해답을 줄 우리 강연자, 석사님들을 소개합니다. 자, 이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죠. 네, 이분들이 정말 다 오신다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께요, YTN 미래 전략 포럼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스터 이준형이었고요. 자,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 바로 이곳에서 떨쳐버리죠.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상현실과 홀로그램 그리고 마술까지 접목해서 1차 산업혁명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전체의 산업혁명 그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홀로그램 공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화두인 4차 산업혁명, 무엇이 주요 이슈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해 나가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걸 배워가고 느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포럼의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유영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기조 강연과 더불어서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이 대한민국에 건네는 조언을 주제로 두 번째 기조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밥테스코 블록체인 리서치 인스티튜트 소장의 특강과 더불어서 세션 1 트랜스포밍 코리아를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오찬 시간이 마련이 되고요. 이후 오후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오후에는 국내외를 대표하는 기업에서 참여하시는 세션 2 퍼스트 무버의 미래 기술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션 3 미래 사용 설명서에서는 로봇과 사회, 의료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미래 사회를 예측해 보는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순서로는 최근 가장 각광받는 기술이자 금융계의 뜨거운 이슈인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찬 내용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포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리해 주신 청중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환영사를 드리는 자리가 있겠습니다. 김호성 YTN 사장 직무대행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중국 쪽에서 황사바람이 좀 몰려온다고 해서요. 날씨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침 시간에 이른 시간에도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포럼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YTN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호성입니다. 제가 YTN은 한 1,200명의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4분의 1 정도 300명의 기자들이 있는 한국의 뉴스 채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YTN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그리고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갈 LE 요주마그룹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발표자분들,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했었죠. 이후에 독일,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YTN에서는요, 최근 몇 년간 경제, 그리고 산업, 사회 화두라고 할 수가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 단순한 기술 혁신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뒤바꿀 혁명인지를 확인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마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미래 기술 그리고 아이디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부는 구체적이고요, 또 일부는 좀 황당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런 아이디어들도 결국에는 미래를 여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항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그 항해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조언자로서 저희 YTN과 이번 포럼이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호성 YTN 사장 직무대행의 환영사였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포럼을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분 한 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2018년 YTN 미래전략 포럼에서 주최하는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주 대단한 주제와 또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국회 과방이라고 그러죠. 너무 이름이 길어서 과방위 위원장 신상진입니다. 예, 오늘 이 주제를 또 우리 맡아서 또 좋은 포럼을 열어주신 YTN의 김호성 우리 사장 직무대행님과 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관님이 무지하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기조 강연까지 25분에 걸친 귀중한 또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또 국회를 또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세계적인 석학으로 우리 밥 테스콧 맞습니까? 우리 소장님도 오시고 또 이갈
제가 명함 받았는데 잊어버렸네요. 이갈 에르리히, 네, 우리 또 회장님 요즈마 그룹에서도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훌륭한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또 세션에 다 참여하셔서 아주 좋은 포럼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택하신 데에는 아마도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예측할 뿐 아니라 디자인을 해야 되는 우리의 이 시점에 어떻게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되느냐, 기술 중심이 아닌 그런 주제가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에 서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디자인하고 예측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신 반면에 한편에서는 이 국민들께서는 이제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고용 불안의 문제도 있고 또 사이버 또 범죄라든가 또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또 인권의 문제는 또 어떻게 또 되는가, 이런 우리 미리 인간 중심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훌륭하신 우리 여러 전문가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그 미래를 우리가 희망찬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측하고 또 디자인해보는 자리임과 함께 또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어두운 그늘은 없는지 이런 걸 살펴서 좋은 그런 결론을 도출해내는 포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법과 제도에 보완될 수 있는 측면들을 열심히 또 연구하고 검토해서 실천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즘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포럼에 참석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님의 축사까지 만나봤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오늘 미래전략포럼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들의 진단을 듣는 시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걸 이해하고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저희 YTN에서 준비한 주제 영상을 감상할 시간인데요. 우리가 겪게 될 4차 산업혁명이 과거의 산업혁명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 어떤 특징이 있고 이 혁명이 또 앞으로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되는지를 진단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YTN이 야심차게 준비한 YTN 미래 보고서 영상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18세기 중엽 영국의 공학기술자 제임스 와트의 손에서 개량된 증기기관은 세계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증기기관은 도시 속 공장으로, 철도 위 증기기관차로, 바다를 누비는 증기선으로 들어가 세상을 보다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인류가 에너지와 기계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시대,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에게 불어온 두 번째 변화의 바람은 전기의 대중화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개발한 백열등의 보급은 안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집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19세기 말 전력의 상업화가 가능해지면서 전기는 공장의 동력원으로, 운송수단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연기관의 발달과 공장의 컨베이어 시스템의 도입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적 문물의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선 인류는 세 번째 변화와 마주합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은 정보 사회로의 진입을 알렸죠. 인터넷의 확산과 더불어 사람들은 정보와 지식이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장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각각의 기계적 장치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겐 또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인한 사물의 지능화 혁명입니다. 기계와 사물이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며 소통하는 시대. 이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물리적인 세계와 가상의 공간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계와 사물이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며 소통하는 시대. 이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물리적인 세계와 가상의 공간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로 스스로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 의사가 질병을 진단합니다. 도로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하늘에는 드론 택시가 오가고, 가상현실 속에서 현실과 똑같은 감각을 느끼며 세계 곳곳의 사람과 만나는 하루. 그리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가정용 로봇과 함께 사는 일상. 4차 산업혁명은 빠르게 그리고 소리 없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옛날 상상했던 미래 세상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네,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오늘 포럼의 주제에 딱 걸맞는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YTN이 세계적인 미래학자 그리고 국내외 최고의 석학들과 함께 펼치는 2018 YTN 미래 전략 포럼,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서 첫 기조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민입니다. 마이크 나갑니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처음에 마술사가 나와서 다 해주셔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 그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인프라가 5G인 것 같습니다. 그 중심으로 정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자, 뚜껑을 이렇게 열겠습니다. 오늘 아마 기업의 생존과 또 경쟁력의 출발은 상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계속 갈 건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상상을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스마트폰 안에는 OS가 있을 테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앱들이 있을 테고, 또 보이스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왜 이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걸 다 뽑아서 클라우드에 보내버리면은 남아있는 스마트폰의 기능이라는 것은 보는 거와 데이터를, 정보를 집어넣는 기능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금년에 여러분들이 CES에서 보셨던 디스플레이의 굉장히 빠른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디스플레이는, 모니터는 예를 들면 둘둘둘 많은 두루마리형 모니터와 또 접는 폴더블한 모니터, 또 땡기면 늘어나는 스트레치블한 모니터, 또는 그것을 대체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VR, AR, 그리고 인풋, 정보를 집어넣어주는 인풋 기능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음성인식이라든지 홍채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또는 여러 종류의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고 또 데이터를 집어넣는 기능 외에는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특히 스마트폰은 현재와 같은 폰 형태가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하는, 예를 들면 헬스케어를 한다든지 교통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기능들이 통합되어진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대안들이 여러 가지 형태 중에 유력한 것이 지금 쭉 나와 있던 팔목에 차는 밴드 스타일, 그러면서 헬스케어가 거기 들어가고, 이제 이런 상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세상이 상상이 중요하냐면은, 상상이 현실화되는 속도와 현실화되는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훨씬 높아졌죠.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하는 것이다. 예측되어지는 미래는 어떻게 보면 예측한 대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미래는 예측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상에 따라서 미래는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저렇게도 만들어지고, 미래의 모습은 우리 상상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드래커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상상에서부터 현실이 출발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상상했던 헬리콥터나 하늘에 뜨는 비행 물체가 비행기가 되기까지 430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오늘날 드론까지 왔습니다. 밑에 보시는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1987년에 상상되어졌던 것이 불과 30년도 안 돼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 시대, 3.0 시대를 이야기하는 참여와 공유와 개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간에서 공유가 일어나서 그 공유를 통해서 융합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 나가고, 그래서 훨씬 현실이 되는 가능성과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럼 왜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냐? 그나마 스마트라는, 즉 우리가 똑똑하다는 세상으로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스마트, 똑똑하다는 것의 기준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만큼 똑똑한 세상,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보다도 더 똑똑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만큼 똑똑한 세상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디바이스 속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오감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그러나 앞으로 더 가는 것은 우리가 육감이라고 일으키는 감정과 감성까지도 그 속에 들어가는 세상이랍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더 똑똑하게 되고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져서 판단하고 작동되어지는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보다도 더 똑똑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똑똑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의 기회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세상이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똑똑하다는 스마트 이렇게 디파인을 합니다. 우선 좌측에 보시는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센서 기능이 들어가고 거기에 통신,
그 다음에 저장해주고 그런 것을 처리해주는 기본적인 저 기능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똑똑하다는 스마트의 기본 요소지 않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와이파이라든가 4G, 5G 통신이 엮어지고 하늘에는 GPS, 그 다음에 저것이 빨아들이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정보들이 빅데이터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여러 기기들의, 여러 디바이스의, 여러 산업의 접목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상이 스마트 세상, 똑똑한 세상. 저것을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 보면 서비스 모델이 되겠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산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저 측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바탕이 튼튼한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입장벽이 낮고 또 인건비의 비중이 큰 것들은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잘 해왔던 제조업의, 제품의, 산업의 바탕 위에서 과학기술과 말씀드린 ICT를 같이 섞었을 때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밸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제품을 팔지 말고 그 제품, 산업 위에 서비스를 올려서 이제는 서비스의 대가를 받는 시대가 곧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해왔던 제조업을 더 가치 있는 쪽으로 옮겨가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리쇼어링도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다뤄야 될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G를 왜 대한민국이 내년 3월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디파인을 합니다. 초연결에 기반한, 초연결을 기반으로, 그게 우리가 사물 인터넷, 소위 IoT, IoE로 일컬어지는 초연결을 기반으로 한 연결된 모든 것에 지능이 들어가는 지능화의 혁명이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개입 없이 연결된 모든 기기들이 사람을 포함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작동이 되어지고, 그게 우리 삶에 들어오는 세상, 그 과정에 우리의 먹거리가 있고 우리의 일자리가 있고 그런 각도에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5G 기반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 갈 텐데, 그것을 저희들은 DNA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G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디바이스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예측하는 것이 한 1,400조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5G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2G, 3G, 4G 계속 오면서 속도가 빨라졌죠. 근데 4G의 연장선상에서 5G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속도 면으로 보면은 4G보다는 5G가 이론적으로 20배가 빠릅니다. 그런데 현재 LTE 속도에서 20배가 빠른 5G로 오게 되면은 가능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서비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집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4G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이를테면은 5G가 되어져서 초고속, 제가 20배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그보다 더 훨씬 빠르게 계속 진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헬스케어 예를 들면 원격지에서 수술을 하는데 지금 4G에서는 원격지에서 수술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5G 정도가 되면은 옆에서 메스를 두고 수술하는 거 실시간과 별 차이가 없으십니다. 그게 가능해집니다. 위험 현장, 안전, 거기에 사람을 구출해내고 어떤 처치를 하고 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작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교통 문제, 방법 문제, 스마트 시티 속에 또 에너지 문제, 여러 문제에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상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구분 없이 섞이게 됩니다.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그 속도와 초고속과 초저지연, 끊김이 없는 그 출발이, 그런 세상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속도가 5G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5G가 되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런 세상이 계속 시장과 또 사람의 요구가 빨라짐에 따라서 같이 이 속도도 빨리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5G를 단순히 통신 속도가 빠른 어떤 게임이 빨라지고 뭐가 빨라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세상을 통째 바꿀 수 있는 첫 스타트가 5G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의 브랜드를 아이코리아 4.0으로 지었습니다. 아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랙션, 또 인텔리전스 등등 아이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사람인도 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의 존재의 이유는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있다 그러면은 모든 미래의 세상도 결국 사람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코리아 4.0은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연결 지능화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각 부처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과제들이 있습니다. 13개의 우리가 핵심적으로 혁신성장 관련해서 해야 될 과제, 그게 각 부처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보건복지 관련한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DNA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 D는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D, N은 5G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A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세상을 가능케 해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개 축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입니다. R&D입니다. 그래서 이 R&D를 어떻게 하면은 연구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줄 거냐 하는 것이 국가 R&D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의 목적은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학기술이 사람의 삶이라는 문제, 사람의 안전과 환경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비껴나 있었던 과학자들만의 리그였던 것을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코리아 4.0의 마지막에 컴포넌트는 결국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 건강, 환경, 안전, 여러 가지 편리성에 중점적으로 자원을 배부합니다. 그래서 이 5G를 저희들이 감각적으로 볼 때 퍼스트 무버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거의 대부분의 밸류를 먹는 새로움의 시작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이것을 선제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 3월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그것을 상용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그래도 상당히 빨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역으로 풉니다. 내년 3월에 상용화하기 위해서 역으로 풀 때 이 사이에 생략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 초부터 5G용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그 전에 통신 장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통신 장비 앞단에는 스몰셀이라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는 그 장비들이 그 전에 또 나와야 됩니다. 그 전에 정부가 5G에 대한 주파수를 경매를 하고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주파수 경매가 다음 달 6월 17일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잘 아시는 대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또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때 우리가 프레센터에 5G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시연해 보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진행 사항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제 표준을 여러 나라들과 협조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워드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아니고 내년 3월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백워드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것을 해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하나하나 DN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G는 융합서비스 시범 사업을 금년서부터 이런 분야를 굉장히 활발하게 예산 배분도 적극적으로 넣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 D의 데이터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하면서 이 개인정보를 상업적, 산업적으로 활용하는데 획기적으로 바꿔줄 거냐. 이 두 가지 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EU를 중심으로 한 GDPR을 그 부분도 상당한 부분을
인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산업적 목적으로 굉장히 전향적으로 개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최대한 우리가 수집하고 저장을 하고 그것을 가공 분석해서 다양한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규제 같은 것을 혁파하기 위한 작업들을 각 부처별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왜 중요하냐면은 AI 인공지능 세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출발이 데이터로부터 갑니다. 사람이 똑똑하다는 것은 사람이 가지는 지식과 지혜가 융합이 되어서 똑똑함이 나타나듯이 AI라는 것은 결국 데이터 정보량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공해서 활용 목적으로 잘 만들어가는 것으로 출발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R&D 투자를 강화하고 여기 관련한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AI 부분은 데이터 부분이 우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당한 부분 늦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부분이 튼튼하게 되어지면 곧 수년 내에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R&D 측면에서는 금년에 대한민국의 R&D는 19조 7천억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SOC 예산을 R&D 예산이 초과한 첫 해입니다. GDP 대비해서 4.23% 세계에서 2위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R&D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쓸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또 이런 부분에 더 우리가 힘을 받아서 갈 거냐 하는 것도 큰 숙제입니다. 따라서 이 국가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R&D 기능을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차관급 조직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러 R&D 리소스들을 통합을 해서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끌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끔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걷어주자. 규제부터 시작해서 시간 배분까지 그런 각도에서 활발한 혁신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로세스를 연구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보상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현장에 그렇게 작동하는 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을 좀 하자.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이 한 9,800억 정도가 됩니다만은 내년에는 1조를 훨씬 뛰어넘는 자원들이 이 관련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질 문제, 환경 문제, 화재, 그 다음에 먹는 문제까지 모든 문제에 이제는 과학기술이 개입을 하고 과학기술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과학기술로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예방을 하고 과학기술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것을 정말 체질을 강화하고 바꿔보자는 측면에서
여러 TF들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가는데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를 바꿔야 되고 이런 등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굉장히 어렵고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사필규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사항을 귀를 기울여서 바로 잡겠습니다 하는 것이 규제 문제들입니다. 그 규제 문제는 범부처적으로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총리 주재로 아침에 각 부처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만 주로 다뤘던 문제들이 다 규제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타스크포스의 2기는 주로 초점이 규제 문제에 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규제 문제에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많이 저희들에게 자극과 도전을 주시기 바랍니다. 337이라는 걸 합니다. 세 가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더 잘하기 위한 세 가지를 찾고 불필요한 7가지를 버리자. 이게 사이다 운동입니다. 사는 버릴 사, 버리고 이는 쉽게 하고 단순화하고 간소화하고 그러면서 다는 차 한잔 먹으면서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운동으로 337 이게 다 앞에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것을 잘하기 위한 어떤 문화를 바꾸고 체질을 강화하고 하는 쪽 운동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영민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무한한 상상력을 강조해 주신 부분이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도 깊게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조 강연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에 건네는 조언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텐데요. 히브리어로 창립, 독창, 창업을 뜻하는 말이 바로 요즈마라고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스타트업을 나스닥 시장에 진출시킨 글로벌 벤처 캐피탈이죠.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 그룹 회장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내외기빈 여러분. 먼저 김호성 상무님한테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오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본인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산업부 장관으로 재직을 했고 그 후에 요스마 그룹을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가 주도한 창업이었는데 그 후에 제가 벤처 캐피털로서 이스라엘의 여러 회사에 투자를 했고 성공 사례도 여러 남겼습니다.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가 벤처 캐피탈이 필요로 된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 내 벤처 캐피탈이 많이 약했는데 그때 정부가 1억 불을 펀드 형태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 주로 미국에서 뉴욕에서 온 투자자들과 더불어서 벤처 캐피털 업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했던 이유는 작은 회사들이 사실 기술은 잘 개발하지만
시장을 발굴하는 데는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금융인들의 개입이 필요로 됐고 그리고 또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신생 회사들을 돕는 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10개의 펀드를 조성을 했고 이 10개의 펀드가 전부 다 성공을 거뒀습니다. 결과는 여기 나와 있고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세한 결과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다 성공을 거뒀습니다. 굉장히 큰 성공으로 여겨졌고 수년 뒤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완벽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로 됩니다. 첫 번째는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죠. 두 번째로는 투자를 할 대상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투자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출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이런 환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 역량은 벤처 캐피탈이 맡아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년 동안 이스라엘 벤처 펀드들이 각각 20억 달러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로부터 다른 펀드들도 받아들였죠. 이스라엘 회사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외로부터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회사에 투자를 한 금액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한 연간 40, 50억 불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펀드를 비롯한 세계 기금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금들이 출구 전략을 구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매해 보시다시피 50억 불, 60억 불, 70억 불을 받고 이런 캐피탈들이 출구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이스라엘에 다 구비가 되었고 서로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돈을 조성할 수 있고 돈을 투자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돈이 수익을 낳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 여유 자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왜 스타트업의 천국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출구를 보시면은 벤처 캐피탈들이 출구 전략을 사용을 했는데 주로 M&A를 통해서 출구 전략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작은 기업을 인수했고 이로써 벤처 캐피탈들이 출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회사들 한 80% 이렇게 M&A를 통해 가지고 출구 전략 수익을 실현합니다. 대형 미국 회사가 작은 이스라엘 회사를 인수를 한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는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대기업들이 와서 이런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작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300여 개의 다국적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대기업들은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일단 고용을 많이 창출하죠. 그래서 현지인들한테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만약 직원들이 일을 잘하게 되면은 그리고 회사들이 기쁘다라면은 자국 내에서 그 기업의 활동을 더 넓힐 것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많이 논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큰 역할을 분명 담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 회사들이 대기업들과 긴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은 투자자들의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스타트업이라든지 다른 창업에서 그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시드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엔젤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서 나중에 IPO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단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기업들이 자금을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 내에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4년 전쯤 진출했고 현재 6, 7개 인큐베이터를 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큐베이터들의 목표는 적절한 회사를 그리고 또 적절한 기업가를 찾아서 그분들한테 엑셀러레이션 그러니까 그 다국
세계적 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속화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찾아서 글로벌하게 만들어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론 벤처 캐피탈을 통해 가지고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 활동을 더 넓혀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더 많은 회사들을 찾아 나갈 거고 벤처 캐피탈들과 더 긴밀하게 일을 해서 한국 내에서의 활동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타트업 배경이죠. 스타트업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기술과 파이낸싱 그리고 또 사람의 콤비네이션이 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그림일 거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하신 분 클라우스 슈왑이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왑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성격은 두 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혁신의 가속화이죠. 그리고 또 파괴적인 창조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기술의 융합이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또 적절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기술을 익히고 있는 다양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가 메가트렌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 회사는 메가트렌드라고 명칭을 붙였지만 오늘날에는 이 메가트렌드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메가트렌드는 물리적인 그리고 또 디지털 그리고 또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차원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바이올로지컬이라고 하면은 뭐 의료를 생각하실 수 있죠. 이런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의 근간을 보면은 특정 기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 기술들이 지난 몇 년 동안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마련했죠. 그리고 매우 강력한 이네이블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발전이 훨씬 더 빨라졌고 그리고 또 상상력을 보다 더 많이 실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오늘날의 컴퓨팅 파워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장표인데요. 아마 미래에는 퀀텀 컴퓨팅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처리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센서랑 광학적인 기술도 훨씬 더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 AI라든지 데이터 프로세싱 등등의 다른 기타 기술들도 훨씬 더 그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메가트렌드 첫 번째 중 하나가 물리적인 메가트렌드였는데요. 미래에는 다양한 종류의 산업들이 등장을 할 거고 자율 운행차, 3D 프린팅, 첨단 로봇학 등등의 산업이 아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산업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가트렌드, 디지털 메가트렌드였는데요. IoT, 사물 인터넷의 범위가 더 늘어날 거고 블록체인도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플랫폼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제 간략하게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업계, 2.0 자동차 업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보시다시피 작은 기업들이 많이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방위, 액셀러레이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차 등등의 분야에서 작은 기업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스타트업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60, 80여 개의 스타트업 명칭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future industries.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감히 조언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So I don't like the headliner. 그래서 지금 장표에 달린 제목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지금 어드바이스, 조언이라고 장표 제목을 달긴 달았는데 이거 요청받았기 때문에 제가 조언이라고 제목을 다른 것입니다. 예, 혁신의 가속화 그리고 또 파괴적인 창조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졌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을 익힌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기존의 사업 방식을 재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은 약간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는 속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몸집이 작을수록 더 편하겠죠.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 정부와 주재 당국 또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계와 협력을 꼭 해야 됩니다. 정부랑 재계와의 좋은 관계가 있으면 미래를 맞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또한 기술의 미래 분야를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정부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정부가 더 많은 재원을 할당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기업가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또 이런 기업가들이 중요 분야에서 일을 하게끔 장려를 해야 됩니다. 또한 교육에 집중을 해야 되죠. 미래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에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대기업과 소기업 그리고 소기업과 소기업이 같이 일하게끔 파트너 관계를 장려해야 됩니다. 대기업 간의 파트너십도 중요하죠. 대기업 간의 협력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술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을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그야말로 중요합니다. 또 글로벌라이제이션. 아까 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이 과연 어느 정도 글로벌화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린 맥락에서 얼만큼 글로벌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 300여 개의 다국적 회사들이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R&D도 이스라엘에서 실행을 하고 있죠. 모든 혁신 그리고 또 모두 두뇌력이 빠져나가지 않는가 우려를 하시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도 있습니다. 다국적 회사들한테 주는데 그 대가로 다국적 회사들의 경험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기업들이 세계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다국적 회사들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대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대기업들이 속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빨라져야 되는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대기업들이 더 빨라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작은 기업들, 작은 스타트업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들,
다국적 회사들과 더불어서 같이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장점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작은 기업들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엔 인재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재원을 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또 국제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준다라면은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번 이런 논의를 할 때 영어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는 한국이 영어를 제2 언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영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실패와 관련돼서 실패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팩트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강력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앞으로 젊은 세대, 젊은 인재들과 더불어서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정부가 이 둘의 결합을 쉽게 해줄 방안을 찾게 된다라면은 성공을 분명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네, 이갈 에를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어서 특별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간을 위한 기술, 인공지능 AI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텐데요. 특별 강연자의 발표자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밥테스코 블록체인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소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o Dr. Park and to others for bringing me here. It's a true treat to be here. As many of you, I'm sure, recognize the last name. 제 성을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형이 또 있습니다. 던 탭스콧이라고 해서 많은 저작 활동도 하고 있고 또 많은 베스트셀러 책을 남겼죠. 또 블록체인 레볼루션이라는 책이 있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애널리틱스 책에서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앞으로 많은 사회적인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던, 알렉스나 제 다른 형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주제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 관련해서 사실 말을 하는 것보다는 실현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BRI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함으로써 컨설팅 회사들이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장표를 보시면은 저희 멤버들이 나와 있는데요. 유명한 SAP, IBM, 마이크로소프트, 텐센트와 같은 유수의 기술 회사들도 있고 또 컨설팅 회사들도 있습니다. KPMG, 캡제미나이와 같은 컨설팅 회사들도 있습니다. 세 가지 상호 연관된 컨셉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AI, 그다음에 머신러닝, 그다음에 딥러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AI와 딥러닝의 차이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할 텐데요. 일단 이 둘은 아주 다른 것들입니다. 아직도 이 둘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들의 발전 속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새로운 기술의 발전, 역사에는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없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이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의 변화를 보면은 컴퓨터 연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마이닝과 같은 것도 있고 또 AI 맥락에서도
빠른 기술 발전이 있습니다. 모어의 법칙은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18개월에 한 번씩 2배로 늘어난다라는 모어의 법칙은 이제 끝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관련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시면은 기존의 이제 거래 모델들, 즉 은행을 통화한 다음에 중앙은행을 통과하고 또 코레스뱅크를 통과하고 이러했던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거래를 하느라 소요되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불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금을 또 전달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또 비효율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블록체인의 도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런 프로세스를 수분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결제 모델을 보시면 블록체인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탈집중화된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제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직접 국가 간 그리고 개인 간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이 중간에 불필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AI와 또 딥러닝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게임이라는 맥락에서 한번 두 개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96년도 기억하시겠지만 IBM과 카스파로프가 체스 게임을 했습니다. 카스파로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스의 장인이었죠. 카스파로프를 상대로 해서 이제 슈퍼컴퓨터가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초당 한 5만 수를 줄 수 있는 컴퓨터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최고의 두뇌로 의해서 작성이 되었고요. 또 작성자 중에는 또 엔지니어들 중에는 또 체스 플레이어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딥블루를 상대로 해서 카스파로프가 승을 거둘 수가 있었죠. 하지만 1년 뒤 IBM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의 사이즈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초당 이제는 20만 수를 둘 수 있도록 20만 수를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체스 전문가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영입을 함으로써 이제 컴퓨터가 체스 게임을 잘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전략의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IBM도 당연히 놀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당시에는 딥블루가 이제 카스파로프를 상대로 해서 이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도 이제 좌석 가격을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빈 좌석 없이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96년도 3월의 타임스 매거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기계라는 것이 이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기계가 똑같이 생각을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4년 전에는 컴퓨터라는 것은 이제 사칙 연산을 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0과 1을 바탕으로 해서 연산을 했습니다만 이제 IBM도 그렇고 이제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서 이런 이제 명령어를 내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7가지의 함수가 있습니다. 360에서 390이라는 IBM 컴퓨터가 이제 진화가 되었습니다만 IBM은 360에서 IBM 370에서 이제 명령어 수를 보시면 이 정도 차이가 있고 390으로 가면서 또 명령어가 추가되긴 했습니다만 컴퓨터에 있어서의 명령어 세트를 사실 축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인텔 칩에는 이제 더 많은 명령어를 추가하면 할수록 더 크기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복잡한 그런 컴퓨터 인스트럭션 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뭔가 사인이라던가 아니면 스퀘어 루트를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보시다시피 i7 하드웨어 칩을 보시면 기가헤르츠 칩이 담겨 있고 160에서 170개의 코사인 함수를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칩이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역량 또한 그 어떠한 수학적인 이제 연산도 다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타난 것은 우리가 점점
인간의 뇌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았더니 바로 신경망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칩이 하지만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이러한 연산력 또는 신경망의 움직임이 더뎌진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마이닝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7 칩을 이용을 해서 사실 채굴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픽 카드에 이제 2000개의 프로세서가 있고 원래는 렌더링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런 수학적인 문제를 암호를 바탕으로 해서 해결하는 데도 이런 GPU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 GPU가 이제 채굴을 하는 데 이용이 되게 되는데요. 자, 뇌라는 것은 이런 신경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교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포기한 개념이죠. 신경망에 대해서 30년 전에 다시 연구를 하게 되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서 AI를 연구를 하시고 또 딥러닝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 뇌 그리고 컴퓨터라는 것이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뇌 또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슈퍼맨이다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렬적으로 나르는 물체이냐 또 움직이느냐 또 날갯짓이 있느냐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이 슈퍼맨의 날개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펄떡거리는 것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드론일 수도 있다. 프로펠러가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호 병렬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프로세싱을 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든 나쁜 결정을 내리든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 그리고 제 자녀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도 보시다시피 제 자녀 중에 하나가 이제 캐나다 국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미국 국적입니다. 둘 중에 누구인지는 여러분께 상상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4년차가 되었을 때 대수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혔고 또 무한으로 이제 대수학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두 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똑똑합니다만 제가 했던 그 수학에 대해서는 아마 전혀 모를 겁니다. 한 명은 이제 지질학자이고요, 또 한 명은 사회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의 차이 그리고 컴퓨터가 인간과의 다른 점을 아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40년 전에 제가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그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무려 3-4시간이 걸렸죠. 컴퓨터 테이블 바꾸고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했고 이를 이제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이제 차세대 컴퓨터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작업이 4-5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를 수초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훨씬 더 빠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인 인간과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또 살펴보면 아주 고급 사양의 슈퍼컴퓨터인데요. 엔비디아 테슬라 V100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픽 카드가 어떻게 보면 스테로이드를 먹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3만 개의 프로세서가 있고요. 안에다가 데이터를 심을 수 있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5G 텔레콤 스피드 또는 무선 통신 스피드보다 훨씬 더 빠르게 2.2 테라비트를 초당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어레이의 독자적인 독립적인 프로세서가 담겨 있기 때문에 무한한 정보를 프로세서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과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 칩을 통해서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 지난 18개월 동안의 가격이 무려 10배나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발표를 통해서도 아시다시피 구글에서도 칩을 만들 거다라고 했고 또 아마존에서도 자체 칩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를 이용을 함으로써 병렬 프로세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사고를 모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것이 하나가 누락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정보라던가 온타리오 관련된 정보가 있다. 그랬을 때 관광객이 만약에 관광객 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아이스크림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컴퓨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사실 기후라는 것은 우리가 변경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호 연결성을 찾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데이터가 더 많을수록 그리고 컴퓨터가 더 스마트하면 할수록 이러한 우리 인간이 당연시 여기는 상식까지도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컴퓨터가 감정을 갖게 되는 순간도 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인 편견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주 거대한 병렬 컴퓨팅 머신으로서 상호 연관성을 찾고 있습니다. 정확성 상당히 높고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IoT라는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빅데이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LOT가 만들어지고 이제 AI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유명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활용을 해서 신경망을 접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의미한 데이터로부터 결과를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는 상호 연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에게 있어서도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철소도 운영을 했고요. 또 유리공장도 있었습니다. 왜냐, 삼자로부터 이제 사오는 데 있어서 거래 비용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그냥 자체 생산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오늘날 상호 연결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러한 계급적인 또는 수직적인 기업 구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과거와는 달리 많이 이러한 문화는 줄어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일까요? 하드웨어 아키텍처도 있고 또 신경망 60년대에 처음 도래되었습니다만 다시금 부상을 받고 있고 또 과거 80년대 많은 이들이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던 이러한 노력들이 드디어 이제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많은 가치가 창출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느냐, 미적 감각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사실 컴퓨터가 그린 겁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있어서 나 대신에 나가서 이제 나는 집에서 편히 쉬고 자율주행차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통체증도 낮추고 자동적으로 자동차가 픽업도 하고 사람을 내려주고 또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참으로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한 회의에 참석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얘기를 하던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시트 제조하는 회사분이었습니다. 이분 하시는 얘기가 1950년대 이제 스테이셔너리 복스바겐 뒷자리에 필요한 그런 좌석이 오늘날에 이제는 2023년이 되면은 현대차 앞좌석에도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에고노믹도 적용을 하고 이제 편안한 뒷좌석 같은 앞좌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회사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 AI를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 자율주행차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구글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 같은 경우에는 18개월이죠. 내년입니다. 내년쯤이 되면은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는데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고 또 악셀레이터도 없는 우리가 단순히 명령만 내리면 운전이 가능한 그런 자동차가 출시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인간보다 더 잘 운전할 수 있을까? 뭐 100% 우리 인간이라면은 이제 밤새 코트를 입고 밤새 바지를 입고 밤새 가방을 들고 밤새 머리를 한 사람을 보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컴퓨터보다는 인간이 이게 전신주가 아닌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미래에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첨단 스피드의 네트워크 또 무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모든 EU 자동차가 지난 2주간 운전을 또 주행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전신주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경험삼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인텔리전트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못지 않게 이 이웃의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는 곳인지 전신주가 있는 동네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앞으로 인간보다 더 주행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터미네이터처럼 혹시 상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가 인간을 해하려고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이는 어떻게 보면은 종이 클리퍼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AI에게 훈련을 함으로써 이제 종이 클립을 수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종이 클립을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클립이 없게 되면은 책상을 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AI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찾을 수 있는 모든 클립은 다 찾았는데 프로그래밍상 내가 더 많은 클립을 찾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는 다시 도로로 나가서 자동차를 분해해서 이를 이제 종이 클립으로 만드는 단계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사실 AI가 우리 인간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회사들은 뭐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에까지 여러 회사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들이 자율주행차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 4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5,000m당 이제 인간 개입이 필요한 자율주행차다. 그렇다라면은 사실 딱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는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인간보다 컴퓨터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가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의료 진단의 예를 들어보자면 AI는 말씀드렸다시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죠. 따라서 한 10,000개의 각기 다른 종양 이미지를 AI 엔진에 투입을 하게 되면 의사들은 이제 이 종양이 어떤 식으로 이제 증식을 하는지, 뭐 사이즈라던가 또 세포의 이상을 바탕으로 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AI 같은 경우에는 AI 엔진이 내놓은 결과를 보시면은 사실 종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양을 둘러싸고 있는 건강한 세포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죠. 저도 한 19살 때 의료기기 테크니션으로 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5월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혈관을 잘 찾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30년이 지난 뒤 제가 책을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서 보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특출난 혈관을 찾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그냥 좋은 그런 시력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의 스킬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사실 트레이닝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영국에서도 오늘날 뭐 심장 우회수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21살짜리 청년이 컴퓨터 게이밍을 하면서 훨씬 더 수술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년간 트레이닝을 받은 35살 그 외과 전문의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옆에 이 전문의가 있어야 되겠죠. 혹시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로 대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시에 트레이닝을 받았을 경우에 더 수술을 잘할 수도 있다. AI 지원을 통해서 수술을 잘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제퍼슨이라는 회사에서 한 15년 전 일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제 수석 디자이너 아키텍트로서 시스템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항공기 이착륙을 돕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35,000피트에서 누군가 마치 자동차 앞에 보행자가 뛰어드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물체가 나타나는 상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늘날 AI는 이런 항공기 조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AI 엔진을 이용을 해서 훈련을 했더니 이제 70에서 80% 같은 경우 이제 판결문을 투입을 했더니 판사만큼이나 훨씬 더 잘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나 배심원과는 달리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또 사안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이 컴퓨터가 판사 대신에 판결을 내리는 시대가 열려된다는 것이냐, 누군가 죽고 사는 문제를 컴퓨터가 내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문제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미래 운송수단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기업들이 현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즉 350만 명의 근로자들이 트럭 드라이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AI 기업들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함으로써 인간에게 편리한 삶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또 수익을 거두고자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우버가 되겠습니다. 지난 분기 무려 6억 달러의 손실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은 사실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완전 인간 운전자를 대체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자,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까요? 물론 컨설팅 회사마다 다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AI와는 달리 프로그래머 전문가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 기계를 AI로 훈련을 시키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만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스킬도 아이디어도 필요하지 않고 데이터만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보고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이제 향후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4차 산업을 얘기하는 시점에서 3차 산업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주 유명한 케인즈 경제학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전례 없는 또 이득을 사회에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존 F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우려를 했었는데요. 당연히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또 삼중혁명 이라고 이제 노벨 수상자들이 중심으로 만든 또 컨소시엄이 있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가 앞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대체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또 논문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컴퓨터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못하도록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3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요.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아직 겪어봐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 관련된 우려들은 과연 현실화될 것이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우려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현장의 많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빌 게이츠도 그렇고 테슬라의 설립자도 그렇고 이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가이드라인 또는 철저한 규제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AI가 국민 대다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 사실 이것은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성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수조의 그런 수익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누군가는 어떤 기업은 또 이 과정에서 또 딥러닝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년간 컴퓨터는 이제 라이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갖추게 되었고요. 이제 언젠가는 사람보다도 더 잘 폭풍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컴퓨터와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마치 인간과 대화하는 것처럼 기계와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죠.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스마트한 그런 기기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지기만 하면은 감각을 또 느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 연구 분야에서도 딥러닝과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밥테스코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토론 순서를 가져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잠시 지금까지 2018 YTN 미래전략 포럼 함께 보셨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은 기조 강연을 통해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상상을 실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 정책과 방향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YTN 미래전략 포럼에서는 트랜스포밍 코리아, 패스트무버의 미래기술 등 다양한 주제별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2018 YTN 미래전략 포럼 현장 중계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